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지기 무진입니다. 같은 책을 읽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생각을 공유하는 좋은 벗이 되고 매주 만남을 기다리는 설레임까지 덤으로 안겨주는 책은 참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구독은 정이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람은 필수 아시죠? 자, 오늘은 우리 시대 최고의 여류 작가 박완서 선생님의 잃어버린 여행 가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여행 가방, 지은이 박완서, 출판사는 칠천문학사입니다. 자, 낭독에 앞서서 책 구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잃어버린 여행 가방 기행 산문집에는 선생님께서 그동안 써오신 12편의 기행 산문을 4부로 모아서 엮었습니다. 그런데 각 편마다 박완서 선생님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셔서 단골로 다니셨다는 국내 여행지, 생각하면 그리운 땅을,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시인들과의 교감을 담았습니다. 해외여행 중 바티칸, 중국, 백두산, 상해 기행을 하면서 선생님의 개인적 체험을 통한 삶과 죽음에 대한 서늘한 깨달음을 2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선생님께서 유네스코 친선대사로 활동하시던 시기에 방문하셨던 기아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기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혜택받지 못한 혹독한 땅의 특별한 기행이라고 말씀하신 티베트와 네팔의 이야기가 4부에 들어있는데요. 이 책은 4부에서는 정말 이 책의 모든 것을 다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의 맛깔스러운 글맛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생각하면 그리운 땅, 섬진강의 첫인상.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섬진강을 떠올리곤 한다. 섬진강을 보기 전부터였다. 흰 모래빛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리움 때문이기도 했다. 이렇게 섬진강은 가보기 전부터 내 안의 이미지로 존재하던 강이었다. 그렇지만 저절로 이미지가 형성된 건 아닐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섬진강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았고 그들이 섬진강의 인생을 말할 때마다 딴 명승이나 절경을 말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짠한 그리움 같은 게 배어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섬진강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 18년 전쯤 될 것이다. 진주까지 볼 일이 있어서 갔던 길이었다. 동행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를 더 잡아 쌍계사에 들렀다 가자고 꼬드겼다. 그는 섬진강보다는 쌍계사 벚꽃길을 더 염두에 둔 것 같았다. 마침 화창한 봄날이었다. 하동을 거쳐 화계장터까지 덜덜 거리는 시외버스를 탔다. 그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손만 들면 버스가 서던 때였다. 버스도 더디고 봄날도 더뎠다. 황혼이 마냥 길게 꼬리를 끌고 도무지 깜깜해질 줄 몰랐다. 옆구리에 섬진강을 낀 길은 아마 밤새도록 그만큼밖에 안 어두워질 것 같았다. 멀리 가까이에서 벚꽃인지 백꽃인지 모를 흰 꽃들이 분분히 지고 있었다. 그런 희뿌염 때문에 하늘에 달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 것도 없이 달밤이려니 했다. 달밤의 섬진강은 청승맞고도 개울물처럼 친근했다.
큰 강이 그렇게 사람살이와 거리감이라고는 없이 가까이 붙어서 흐르는 건 처음 보았다. 그래, 그랬던가. 그쪽의 희뿌연 어둠 속엔 강 비린내와 함께 연기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다. 시골 사람들은 자주자주 버스를 세우고 올라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땅거미 같기도 하고 저녁밥 짓는 연기 같기도 한 부드러운 어둠 속에 하체를 노곤하게 풀어놓은 마을의 집들이 보였다가 사라지곤 했다. 옆구리에서 강이 떨어져 나가자 본격적인 벚꽃길이 시작됐지만 섬진강 길만 못했다. 그 고장의 황혼이 그토록 길고 유정했던 것은 달빛 때문도 낙화 때문도 아니라 섬진강의 물빛, 모래빛 때문이었구나 비로소 알 것 같았다. 그 후 1980년대엔 다시는 섬진강변을 가보지 못하다가 1990년대 초부터 거의 해마다 한두 번은 그쪽으로 여행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일부러 만들기도 했다. 하동에서 왼쪽으로 섬진강을 끼고 가기는 첫 번째 뿐이었고 두 번째는 줄곧 광주를 거쳐 지류인 보성강을 끼고 가다가 섬진강에 이르러 하구인 하동까지 가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섬진강을 낀 길을 택했다. 그 길은 몇 번을 가도 실증 나지 않을 뿐더러 소록소록 정이 깊어지는 우리나라 제1의 예쁜 고장이라고 생각한다. 평야가 아니라 산간을 흐르는 강이건만 흐름이 급하지 않고 은빛 모래사장이 넓고 그리고 사람 사는 아기자기한 마을을 겁주지 않고 가까이 끌어당겨 동무에서 흐른다. 마치 얕은 시내나 개울물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역시 섬진강변이었다. 푸른 들, 푸른 나무 사이로 보이는 추수를 앞둔 논의 빛깔은 수시로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웠다.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빛깔이 바로 저 빛깔이 아니었을까 싶게 그 빛깔은 단순한 신미안을 넘어 더할 나위 없이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우리 길을 마냥 따라오는 코스모스 또한 가을 논을 바탕색으로 하여 바라볼 수 있어서인지 그 자태가 그렇게 간드러질 수가 없었다. 희고당의 주인을 못 만난 아쉬움을 몇백 년은 됨직한 정정한 느티나무, 신선이 춤추는 것처럼 자유롭고 우아하게 자란 소나무 등을 귀로로 만난 것으로 달래며 다시 강변길로 나왔다. 강은 하류로 갈수록 눈에 띄게 폭이 넓어지고 있었지만 수량은 해마다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었다. 흰 모래빛도 도처의 흙인지 자갈인지를 검게 드러내고 있었다. 바위가 부서지고 바래져서 그렇게도 희고 가는 모래가 되는 데는 도대체 몇 겹이나 걸리는 걸까? 그걸 포크레인의 우악스러운 손이 순식간에 퍼담아 시멘트와 섞어 하늘 높이 곤두세움은 파괴일까 건설일까? 옛날 돌다리나 나무다리처럼 난간없이 낮게 걸린 다리가 있기에 내려가 보았다. 역시나 섬진강이었다. 밑에 깔린 자갈을 일일이 셀 수도 있을 만큼 투명하고 송사리떼가 희롱하듯 노니는 것은 물풀이나 자갈이 아니라 거꾸로 당긴 푸른 하늘이 나부끼듯 가벼운 새털구름 사이였다. 송사리도 그쯤 되면 신선노름 아닌가. 운조루. 이 옛 맹문가의 살림집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역시 섬진강가에서 으뜸일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전엔 여기에 들렀을 때 기와가 몹시 가라앉은 걸 보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대로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한옥에 오래 살아본 경험으로 기와를 제때제때 고쳐주지 않으면 집이 걷잡을 수 없이 퇴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행히 멀리서도 기와를 말끔히 새로 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기와쟁이는 구하기도 힘들지만 비용도 엄청나게 든다. 이 이름난 양반 가옥은 풍수지리적으로 금환 낙지에 자리 잡았다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리산의 선녀가 섬진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떨어뜨린 금가락지가 영롱하게 빛나는 형상의 딱이라나, 그 규모로 봐서나 우수한 보존 상태로 보아서나 그 좋은 땅에서 대대로 번영을 누렸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지금은 어딘지 고가 특유의 쓸쓸한 정막이 감돌고 있지만 지키고 있는 안노인의 은은한 기품과 넓은 집 어느 한 군데도 눈에 거슬리는 천박한 개조의 흔적이 없는 곳으로 보아 옛날 영화만은 못해도 정신의 맥은 살아있으려니 믿게 된다. 행당채가 보이는 사랑마루에 앉아 있으려니 마냥 쉬어가고 싶었다. 뒤틀리고 꼬이고 옹이진 채 사람 키가 훨씬 넘게 자란 회양목이 이 집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뜰에 핀 북디붉은 꽃은 상사초란다. 잎은 지고 꽃만 있었다. 잎과 꽃이 만나지 못해 상사초란다. 만나지 못해 상사할까? 상사하여 못 만날까? 그러나 상사하는 것들은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일 뿐인 것을. 문득 사랑 누각 밑에 멈춰선 한 쌍의 수레가바퀴가 보였다. 혹시 시간을 굴리다가 저기 멈춰선 게 아닌가 싶게 운조로 안의 시간은 파문조차 없이 조용히 고여 있었다. 네, 드디어 선생님의 잃어버린 가방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여행 가방. 어릴 적 방학 때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적에 개성역 생각이 났다. 그때도 다들 그렇게 전송을 했다. 개성서 서울은 지금의 거리감으로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련만 만리 밖으로 떠나보내기라도 하는 양 차창 밖에 붙어서서 작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차창 안에 떠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었다. 나는 그이들 중에서 우리 할머니를 찾아내면 차창에 코가 납작해지도록 얼굴을 붙이고 울먹해지곤 했었다. 네, 잃어버린 여행 가방. 설 연휴 동안 바다만 놓고 미처 읽지 못한 문해지를 뒤적이다가 프랑스 작가 미셀 트르니에의 산문 중에서 매우 이색적인 경매 이야기를 보고 혼자서 웃은 일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온갖 것을 다 경매에 붙여서 잊혀진 사건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보는가 하면 이미 죽은 사람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한다. 고인이 된 지 오래인 왕년의 스타의 연애편지나 착용하던 신발, 속옷, 등속이 고가로 팔렸다는 해외 토픽을 접하면 그걸 그렇게 비싸서 어디다 쓰려는 걸까 공연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생전에 알려진 것과 전혀 다른 면이 드러난 편지가 공개되는 걸 보면 세속의 호기심은 저승길까지 마다 않고 쫓아다니는 것 같아 섬뜩하기까지 하다. 투르니에가 쓴 경매는 그런 큰 이익이나 세인의 호기심을 겨냥한 게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고 유쾌한 서민적인 축제 같은 경매에 대해서다. 매월 1월이면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 여행객들이 분실하고 찾아가지 않은 여행 가방을 공개적으로 경매에 붙인다고 한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게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굉장한 귀중품이 들어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행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본인이나 항공사의 실수로 가방의 그 주인과 동시에 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고 해도 가방에 붙어있는 작은 단서나 분실인의 신고만 가지고도 단시일 안에 주인을 찾아가게 돼 있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가방은 그런 작은 단서도 없을 뿐더러 잃어버린 주인의 애착과 성의까지 없다는 증거니까 기중품이 들어있으리라는 기대는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마약이나 무기 혹은 시체 같은 게 들어있을 가능성은 주인 있는 가방보다 더 높다고도 볼 수 있다. 하여 경매하기 전에 경찰이 미리 개봉하고 그런 위험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다음 다시 밀봉을 한 후 무게만을 공개하고 경매에 붙인다고 한다. 그러나 일단 자기 앞으로 낙찰이 되면 가방은 즉시 관중들 앞에 개봉되어 그 내용물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낙찰자나 구경꾼이나 같이 낄낄대며 즐거워하는 광경이 눈에 선하다.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은 욕망은 국적이나 개인의 인격 차이에 상관없이 공통된 것인가 보다. 그러나 내가 그 글을 주의 깊게 읽고 이리저리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게 된 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 나도 여행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 내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 해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다. 전두환 정권 초기에 문인을 10여 명씩 일행으로 묶어서 공짜로 해외여행을 시켜준 적이 있었다. 2주일 정도의 비교적 긴 여행이었고 유럽의 몇 나라를 돌고 귀국길에서는 인도를 거쳐서 오게 돼 있었다. 처음 나가본 해외여행인데다 인도가 마지막으로 들른 나라였기 때문에 그동안 짐이 2배로 불어나 허름한 보조 가방을 2이나 새로 사야 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것은 역시 집 떠나 있는 동안 갈아입을 옷이랑 내복 등속을 넣어간 큰 여행 가방이었다. 보조 가방 1개와 내 짐 중에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큰 가방을 인도 뉴델리 공항에서 다른 문인들의 짐과 함께 단체로 붙였는데 김포 공항에 내리니 내 큰 가방 하나만 빠져 있었다. 단체로 짐을 붙일 때 무게 문제로 그쪽 공항에서 트집 잡는 소리를 듣긴 했어도 곧 해결됐고 내 짐의 무게가 초과한 게 아니라 단체로 초과할 뻔한 거였으니 내 짐만 빠진 게 납득이 안 됐다. 설사 초과했다고 해도 초과분만 운임을 더 먹이면 될 것이지 짐 하나를 빼앗는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다.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 공안 당국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했다. 그러나 그때 잃어버린 내 여행 가방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타고 온 비행기는 타이 항공이었다. 석 달인가 지난 후 타이 항공으로부터 $200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다. 짐 1개당 무게를 20kg으로 치고 1kg당 $10씩 계산한 거였다. 항공사 약관을 보니 적법한 거였다. 물론 그 석 달 동안 여러 번 공항에 드나들어야 했다. 내가 신고한 베이지색 가방과 치수가 비슷한 가방만 생기면 공항에서 확인하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 주인 잃은 가방에 보관창고 구경만 실컷 하고 내 가방은 찾지 못했다. 다행히 선물이 든 가방 2개와 2개는 무사해서 처음 외국 나간 엄마를 기다린 가족들을 크게 실망시키지는 않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큰 가방 때문에 가슴앓이를 했다. 다양한 기후의 나라를 여행해야 했기 때문에 갈아입을 겉옷뿐 아니라 내복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니면서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았다. 만일 누가 그 가방을 연다면 더러운 속옷과 양말이 꾸역꾸역 마치 죽은 짐승의 내장처럼 냄새를 풍기며 쏟아져 나올 것이다. 루프트한자 항공이 아니었으니 경매에 붙여 개봉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일 겉모양만 보고 꽤 괜찮은 게 든 줄 알고 슬쩍 빼돌린 속 고문 사람이 개봉을 했다고 해도 창피하긴 마찬가지였다. 속 검은 사람 앞에서일수록 반듯한 내용물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소금 말고 더 생피한 것도 들어있었다. 파리에 들렀을 때 슈퍼에서 봉지에 든 인스턴트 커피를 잔뜩 사서는 옷 사이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다. 그때만 해도 국내에선 커피가 비싼 귀물이었다. 외국 갔다 오는 사람이 커피 한 봉지만 선물로 주어도 고맙고 반갑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친지들에게 그걸 선물할 작정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궁상맞은 선물인가. 나의 그 큰 여행 가방 안에는 1980년대 내 나라의 궁핍과 나의 나태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내 여행 가방을 연 속검은 사람의 기대와 호기심은 단박 실망과 경멸로 변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우연히 가방을 주었든 혹은 정말로 속이 검었든 간에 내 가방을 열어보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경멸했을 생각을 하며 오랫동안 심한 수치감으로 괴로워했다. 그 후에는 여행을 떠날 때 절대로 양말이나 속옷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그날 빨아서 입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음력설까지 세웠으니 이제 확실하게 한 살을 더 먹었다.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니 장수의 복은 충분히 누렸다고 생각한다. 재물에 대한 미련은 없지만 내가 쓰고 살던 집과 가재도구를 고스란히 두고 떠날 생각을 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의 최후의 짐은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 가방이 아닐까. 내가 끼고 살던 물건들은 남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다. 구식의 낡은 생활 필수품 아니면 왜 이런 것들을 끼고 살았는지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추억의 어린 물건들이다. 나에게만 중요했던 것은 나의 소멸과 동시에 남은 가족들에게 처치 곤란한 짐만 될 것이다. 될 수 있으면 단순 소박하게 사느라 애썼지만 내가 남길 내 인생의 남루한 여행 가방을 생각하면 내 자식들의 입장이 되어 골머리가 아파진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육신이란 여행 가방 안에 깃들었던 내 영혼을 절대로 기만할 수 없는 엄정한 시선, 숨을 곳 없는 밝음 앞에 드러내는 순간이 아닐까.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일생 끌고 온 이 남루한 여행 가방을 열 분이 주님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 앞에서는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눈가림도 안 통할 테니 도리어 걱정이 안 된다. 걱정이란 요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공략할 때 생기는 법이다. 이게 저의 전부입니다. 나를 숨겨준 여행 가방을 미련 없이 버리고 나를 전체로 온전히 드러낼 때 그분은 혹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오냐, 그래도 잘 살아냈다. 이제 편히 쉬거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기행을 다 낭독해 드리지 못해 정말 아쉽습니다. 네, 이 책을 이 책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도서관에 가면은 아마 선생님의 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티베트의 하늘.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